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용의자 셋을 잡아왔습니다. 그들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알리바이를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투자 판단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 박한샘 전문가,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용의자 NC소프트, 두 번째 용의자 GS건설, 세 번째 키움증권입니다. 자, 오늘 바로 수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들어보시죠. NC소프트, 경영권 분쟁, 주가에는 대형 호재다. 자, 사실 그 주식과 그리고 그 주식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 그 사람들이 사실 서로 좀 관계는 지금 좀 약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주가에는 사실 가장 핫한 재료가 적대적 M&A나 경영권 분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NC소프트네요.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네.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야 되는 주식이 적대적 M&A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경영권 분쟁이라고 했지만 경영권 분쟁 내부에서 싸우기보다는 실질적인 적대적 M&A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NC소프트를 석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두 번째로 치고요. 증거는 적대적 M&A 수준인데 지분 비중이 겨우 4%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라고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한 1,600억 정도 현재 이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의 그것이 개인 투자자 지분이나 기관 하나만 돌아서면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넥슨이 현재 15%, 그리고 예전에 이제 8,600억 정도 돈을 투입해서 이걸 지분을 확보한 거죠. 그 다음에 김택진 외 3인이 10.16%, 거의 김택진 씨 현재 대표 중심으로 NC소프트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6.88%, 그리고 자사주가 9%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자사주는 직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 내부되어 있지만 이걸 운용하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공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김택진 씨, 창업주인 이쪽에 지분이 19%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넥슨하고 15%니까 4%밖에 차이 안 나죠? 국민연금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혹은 일부 기관에서 한 두 세력 정도만 움직여도 대표가 바뀌게 되는데, 이제 경영권이라는 것은 박빙의 승부가 될 때, 적대적 M&A는 이때 주가가 폭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김택진 대표가 4% 지분 차이도 있지만은 오는 3월 28일 날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임기 만료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대표가 바뀌면은 완전히 넥슨으로 회사가 건너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가는 쉽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약 90만 주가 터졌습니다. 평상시 거래량이 20만 주에서 15만 주 정도 되는 것을 이렇게 고려해 봤을 때 오늘 90만 주 거래량이 터진 거는 앞으로 상한가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 열기가 쉽게 끊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예전에 한 3년 전에 현대 상선,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이 이후에 가장 큰 적대적 M&A 시장이 종목이 하나 나왔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다. 예전에 SK그룹에서도 그런 외국계 회사에서 그랬던 경험이 있었죠. 따라서 이런 경영권 분쟁, 적대적 M&A 가능성으로 주가는 고공행진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시네요.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현대 상선, 그리고 이제 그 현대 자동차 그룹 계열하고도 상선을 놓고 싸울 때 지분이 겨우 2%에서 많게는 4% 차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반기 2015년도 상반기 중에 가장 핫한 종목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 NC소프트 그 성장 동력, 모바일 게임 쪽으로의 진출, 이런 부분으로 시장의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지분 경쟁까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지분 경쟁이 계속될 것인가 아닌가, 왜 경영권 분쟁에 그 선포를 넥슨이 했을까,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봐야지 앞으로 전망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거들을 대주시죠.
예, 우선 이번에 넥슨의 이 경영 참여 선언으로 인해서 어제 이제 시가 내부터 오늘까지 이제 지금 상한가에 진입한 NC스포츠입니다. 우선 저 전체적인 장기 성장성은 있으나 저는 우선 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같은 경우는 2012년 6월이죠. 6월 달에 이제 NC소프트 지분을 약 한 14.7% 정도 확보를 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2014년 10월 8일에 또 지분을 추가적으로 0.4% 정도 이제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도 이제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서 지분을 이제 취득을 했는데요. 근데 하지만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1월 27일에는 이제 지분 보유 목적이 이제 기존 단순 투자에서 이제 경영 참여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또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추가적인 지분 확보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넥슨 같은 경우는 이제 NC소프트와 이제 사전에 뭐 따로 협의한 부분도 없고, 현재 그 경영 참여와 동시에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적대적 M&A에 대한 부분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NC소프트는 이러한 좀 일방적인 경영 참여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시장 경쟁력이 좀 악화되고 또 어느 정도 좀 안 좋게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일방적인 넥슨의 경영 참여 발표는 어느 정도는 약간 좀 불협화음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건 맞지만 다양한 변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지켜보는 게 낫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된다면 경영권 분쟁도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기존 경영진들 같은 경우를 좀 존중해 준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언제든 좀 나올 수 있는 좀 잠재적인 부분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보는 모습이 좀 나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증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건재하긴 하지만 좀 너무나 좀 PC 게임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PC 게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향세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PC 게임 같은 경우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게임 시장이 약 한 50% 정도가 넘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보다는 약 한 2배 정도 이제 큰 시장인데요. 하지만 현재 트렌드 자체가 PC 게임에서 많은 부분 이제 모바일로 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대응이 좀 시급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게임 업체에 비해서 모바일 게임 진출이 다소 좀 늦었는데 이번 2015년도에 좀 그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지스타에서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PC와 모바일 버전을 좀 연동하는 게임을 만들고 기존 온라인 게임을 좀 모바일화하는 좀 그런 경계를 허물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는데 현재 PC 버전으로 인기를 끌었었던 리니지라든지 리니2 같은 경우 좀 모바일로도 지금 선보일 계획 중입니다. 장기 성장성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좀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알리바이로만 봤을 때는 좀 체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거해야 된다. 위험도 아니고 검거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은 만약에 넥슨이 진짜 경영 참여를 하게 돼서 NC소프트의 어떤 경영권을 위협하게 된다면 기업 가치의 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이신가요? 기업 가치에 대한 하락이라기보다는요, 아무래도 그 지분만 가지고 있을 때 기존의 예를 들어 자사주 처분이라든지 기존의 경영에 참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존 인력들의 어떻게 보면은 다른 쪽으로 대거 이동할 수도 있는 부분들,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단순한 경영 참여만으로 이제 회사가 바뀐다라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을 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체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급변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점을 우려하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그런 급변동에 대한 부분들도 쉽게 좀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니면 적대적 M&A나 경영권 분쟁으로 가지 않고 이런 지분 경쟁이 단기에 일단락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기존 이런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넥슨이 이제 그 지분에 대한 부분도 늘린다면은 좀 더 그런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의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주셨는데요. 넥슨.
넥스린이라는 기업이 NC소프트의 현재 대주주인데요. 경영권 분쟁 가능성. 앞으로 과연 경쟁적으로 지분을 서로 확대하느냐,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오버슈팅 되느냐, 여기에 시장 참여자들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음 뉴스를 집중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관련된 뉴스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한 분은 석방을, 한 분은 검거의 의견을 따라서 NC소프트 일단 증거 불충분으로 놓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용의자 GS건설입니다. GS건설이 말하는 알리바이, 4분기 흑자 전환됐다.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다. 진실인가요? 네, 일단 저는 이 알리바이만 놓고 본다면 석방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알리바이에 복선이 깔려 있어요. 흑자 전환이 됐다. 그리고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다. 흑자 전환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된다. 이거는 조금 의문점입니다. 왜냐하면 원년이 된다는 건 이번 연도 2014년도도 흑자가 됐지만 2015년도도 되고 6년도도 되고 3년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해서 저는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는 석방하고 싶지만 사실 위험군으로 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군으로 놓고 보는 증거 첫 번째는요. 실적은 사실 GS건설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해외 수주가 많이 받는 GS, 삼성물산, 그리고 이제 대림, 이런 어떤 현대, 그리고 대우 이런 회사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즉 중동 지역이 국제유가가 폭락함으로써 향후 수주 발주에 대한 미래 먹거리 사업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도 지금 정부가 흑자 전환을 계속 금융 지원을 나해주고 있죠. 어제도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연 1% 금리에 9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약 102제곱미터니까 이제 4, 5평 정도 될 것 같아요. 30평대. 요거까지 소득이 무한대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도 이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가 발표가 나왔어요. 수익 공유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부의 무제한적인 지원인데 겨우 흑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GS건설을 정부 흑자 전환은 정부 정책의 수혜의 착시 효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만간에 금리가 인상돼서 마감이 되면 미국 금리 인상으로 흑자 전환이 연속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반등은 인정하지만 본질적인 흑자 전환의 원년이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위험 종목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말이지만 과연 진짜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건데요. 양태준 대리님, GS건설 현재 10% 가까운 강세를 보여줍니다. 과연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증거 알아볼까요? 우선 그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 시장의 예상치를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해외 부분의 원가 손실이 약 한 1,200억 정도 이제 반영이 되었긴 했는데 국내 실적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실적에 대한 부분들, 즉 이제 손실 부분들을 좀 메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는 이제 보여지고 있지만은 꾸준히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석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방을 하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술적인 반등에 의한 이제 상승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석방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 증거로는 최근 기관들의 좀 매수가 좀 다시 좀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GS건설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 매도에 의해서 주가의 모습이 좀 많이 흔들리는 이제 상황입니다. 최근 기관들이 강한 매도에 따라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었었고 기관의 매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외국인 매도도 같이 나와서 이제 큰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의 보유 수량도 이제 하락을 멈추고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고 최근 들어서 주가는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반등하는 힘에는 그래도 기관의 매수가 좀 동반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 같은 경우는 이제 GS건설의 이제 주요 자산 이제 매각을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지금 현재 두 곳을 이제 지금 매각을 준비 중에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작년이죠. 이제 파르나르 이제 호텔의 매각 작업이 좀 진행 중입니다. 올 한 1분기 정도에 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GS 이니마라는 이제 것도 매각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부가로 봤을 때 파르나스 호텔 같은 경우는 약 한 4,735억, 그리고 GS 이니마 같은 경우는 2,937억 원인데 현금흐름 측면에서도 현재 GS건설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해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이제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바닥권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GS건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두 분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GS건설, 최근 이런 좀 실적이 그동안 안 좋았고 주가가 많이 빠졌던 기업들의 저가 매수세, 기관이나 외국인 주체를 통해서 강한 저가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건설주가 좋아진다는 뜻은 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아직도 계실 거고요. 박한샘 전문가도 역시 정말 정책적인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실적은 약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반면에 양태준 대리는 주요 자산 매각 과정, 이런 부분들도 역시 긍정적으로 앞으로 펀더멘털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일단 증거 불충분 위험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용의자는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의 알리바이, 다우기술과의 시너지, 핀테크 관련 높은 성장성을 보유했다. 자, 핀테크 관련주 정말 많습니다. 정부도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과연 그중에서 어떤 걸 잡아야 진짜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키움증권 알리바이 어떻습니까? 핀테크 관련 높은 성장성을 보유했다. 이제 다우 기술과 시너지 효과는 맞아요. 그런데 핀테크와 높은 성장성 보유, 네. 이거는 조금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위험 종목군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러나 이 종목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현재 60만 명에 달하는 증권 활동 계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지금 왔다 갔다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은행에 월 한 15,000원 정도에서 12,000원 정도 이렇게 돈을 냅니다. 계좌를 우리가 키움증권 은행 계좌 트면 내가 사고 팔든 안 팔든 간에 월 나가요, 돈이. 그것이 1년에 약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나갑니다. 근데 핀테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사이버 은행을 설립한다는 거죠. 그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로 은행을 설립해도 어차피 이 현재 나가는 은행에 내야 되는 이제 은행을 이용하는 이용 수수료, 이거를 가지고 한 5년 정도면 1,00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키움증권의 현재 2014년도 9월달 영업이익이 396억 원인데 1,600억 정도 매출액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50억 정도를 더 얹어서 계산한다면 앞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핀테크에 관련해서는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네. 이게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보다 2년 정도 뒤쳐져 있고 일본이나 미국보다 10년에서 15년 뒤쳐져 있는데요. 은행 관련 법이 3분기에 법안 통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6월 달이나 돼서야 구체적인 안이 발표가 나와요. 네. 그리고 갖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3월에 법안 3분기 때 통과할 거냐 말 거냐이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미리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잠깐 그 증거 자료로 한번 잠깐 본다면 네. 미국과 일본의 주요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핀테크에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사이버 은행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설립 연도가 보면은 은행은 2007년도, 그다음에 뭐 소니뱅크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설립했어요. 재팬넷뱅크 같은 경우 2000년도. 그다음에 비은행권들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트레이드죠. 이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사이에 사실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기 증권사 같은 경우 이트레이드 2001년도 설립했죠.
그리고 찰스 수왑 뱅크라고 해갖고 찰스 수왑이라는 어떻게 보면 키움증권이 여기를 모방을 했어요. 2000년도에. 네. 그래서 이 찰스 수왑 미국에 있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 사이버뱅크가 설립됐습니다. 이 모델로 키움증권이 간다는 말씀이세요? 찰스 같은 증권사니까 아무래도 이트레이드나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사이버뱅크를 했다고 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갔느냐? 네.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나 이런 회사들도 다 경쟁자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이 안 갖고 있죠. 본인들이 계좌이체를 회사를 설립하고 우리 현대자동차 사이버뱅크로 하겠다. 그럼 직원들 다 급여 계좌 글로 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눠 먹기지 저게 네. 크게 성과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네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실적에는 도움이 되나 비용 절감 정도로 도움이 될 수 네. 있겠다라고 보시네요. 양태준 대리님, 키움증권 어떻게 보시죠? 예, 우선 키움증권과 다우기술의 이제 시너지, 핀텍 관련된 부분은 좀 성립한다고 보고 있고요. 좀 저는 이제 석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다우기술이라든지 키움증권 간의 지분 관계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다우기술이 키움증권 지분을 약 한 47% 정도 가지고 있고 또 키움증권이 이제 키움 이제 인베스트먼트 지분을 89% 정도 그리고 키움저축은행 지분 10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키움증권, 다우기술들이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이제 새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핀테크입니다. 이 핀테크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증권사들의 이제 행보가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하게 사업 진출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좀 진출을 하려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강자로 자리 잡은 만큼 이제 핀테크를 중점 사업으로 좀 진행하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키움증권이 가장 좀 적합할 수 있다고도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이제 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넓은 고객과 높은 충성도가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까지 총 한 60만 계좌 정도, 이제 주식시장 점유율은 약 한 14% 정도고, 또 개인 시장 점유율은 약 한 23% 정도로 이제 압도적인데요. 이러한 강한 고객층이 있는 키움증권의 이제 핀테크 시장 진출은 어느 정도의 영업적인 부분들은 채워놓고 시작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증권사들보다는 그래도 우위에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IT라든지 금융 이제 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핀테크 이제 산업 성장에 좀 지원을 하겠다고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제 막강한 영업력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핀테크 시장에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리라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석방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키움증권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두 분 다른 의견 주셨는데요. 과연 핀테크라는 새로운 그 금융 서비스 분야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어떤 혁신을 보여줄 것인지, 누가 가장 큰 과실을 따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많은 전망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뒤처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기대도 되지만 불확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키움증권 위험과 석방 사이에서 일단 증거 불충분 위험으로 분류하죠. 오늘 이렇게 세 용의자 모두 위험으로 분류됐고요. 박한샘 전문가가 NC소프트를 석방해 주셨고 또 양태준 대리는 GS건설과 키움증권을 석방해 주셨습니다. 전략 알아볼게요. 가격만 알아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고요. 매수가는 내일 약간 조정받기를 희망해 가면서 네. 21만 원, 목표가는 32만 5천 원, 손절가는 17만 원으로 제시합니다. 21만 원 안 오면 못 잡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서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박한샘 전문가는 당분간 NC소프트가 누구나 사고 싶은 서로 사려고 경쟁하는 2015년도 상반기 최핫한 대형 종목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 전략 알아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에 매수가 들어와 있고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바닥권에 있는 GS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한 2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기왕이면 24,000원 선에서 이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38,000원, 이제 손절가는 22,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 용의자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고요.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쪽 의견에 따라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증거 불충분한 가운데서 과연 여러분들 수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이 시간 용의자 Y에서 다시 또 다른 용의자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